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크게 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았습니다. 곧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언론에서요, 북쪽에서 덜컥 제안을 했다. 이걸 이제 남쪽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는데 저는 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은 남쪽에서 먼저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공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안 아니에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김정은이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먼저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럼 평양으로 오십시오 했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가야죠. 그래서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저는 남북 정상회담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학자나 통일운동가들이 수십 번, 수백 번 평화통일에 관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 관계자들이 단 몇 번이라도 만남을 갖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이런 고위급 회담 몇 차례 열리는 것보다도 정상회담이 한 번 열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아쉬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선생님들 다 느끼셨겠지만 정권 출범하자마자 대북 송금 특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위 그 진보 쪽 사람들이 쪼개졌죠. 그래도 나중에 다 잊혀졌어요. 노무현 정부 때 역사상 최초로 집권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맞이하고도 국가보안법 철폐하기는커녕 소위 그 독소 조항조차 없애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세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을 너무 늦게 가진 것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두고 10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간다고 할 때 반대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지만 그건 너무나 속보인 짓 아니냐. 내일 모레 정권에서 내려올 사람이 이제 정상회담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소리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려오면서 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가져오는 선물 보따리가 너무 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풀어놓는 것을 보니까 가장 먼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 간의 가장 큰 갈등과 분쟁 일어나고 있는 서해에다가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는 것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백두산을 갈 때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만 갔는데 저하고 이해학 목사님은 평양을 통해서 가기도 했습니다만 육로 관광까지 실시된다는 얘기 듣고 좋다. 늦었지만 정말 좋다. 그러한 내용이라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지고 지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2달 후에 이명박이 당선돼가지고 바로 그냥 뒤집혀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자마자 그러한 요구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상회담부터 추진해라. 그래서 앞으로 4년 뒤에 홍준표가 집권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제
건의 또는 요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당에서나 정부에서나 또 바깥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이 점 충분히 깨닫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세력이 거세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내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수구 꼴통들이죠. 제가 명색이 교수입니다만 제 입이 좀 거칩니다. 뭐 점잖게 말할까요? 그냥 수구 구구 세력이라고 하면 괜찮겠죠. 제가 아침에 나면 가장 먼저 읽어보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한겨레 경향 안 봅니다. 나중에 봐요. 왜? 저토록 거부를 하는데 무슨 명분을 갖고 반대하는가? 이거를 깰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일보 멀리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거친 말로 저 새끼들이 무슨 논리로 이렇게 해방을 놓는가?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그야말로 목숨을 내걸다시피 하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세력들이고 나라 바깥에서는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 평화를 이끌어간다는 미국이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는 수구 구구 세력의 반대를 물리쳐야 하고 나라 바깥에서는 미국의 반대, 회방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 안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미국의 클린턴이 들어서든 트럼프가 들어서든 트럼프가 어떠한 정책을 펴든지 간에 성조기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만 설득할 수 있으면 홍준표나 조선일보 그대로 따라오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반대하는 세력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반대하지 않도록 설득을 해야 될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이 후보일 때부터 이렇게 별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쪽 캠프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들어와 달라고요. 전 반대했어요. 나는 정치판 기웃거리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만에 하나 무슨 선거 캠프에 합류한다면은 아마 이재명 캠프로 갈 거다. 더구나 이재명은 내 동생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족보 따지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저하고 같은 경주이가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성남 와서 강연하면서 둘이 족보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형님 당신 동생이다 그랬네. 여기 오면서 전화했어요. 안 바쁘면 점심 같이 하자 그랬더니 행사를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 오기 좀 곤란하다고. 아무튼 만약에 캠프에 몸을 담게 된다면 이재명 캠프지 문재인 캠프는 아니다. 근데 이재명이 이제 졌잖아요. 그래서 뭐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제 소극적 지지를 한다는데 캠프에 안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문재인 대가 너무 약해. 그쪽에서 하는 말이 사람이 착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착한 것만 가지고 대통령 할 수 있어? 옳은 길을 가려면은 좀 목소리 거칠 때도 있고 싸나울 때도 있어야지. 그럼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대를 세게 해주면 될 거 아니요. 내가 그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문재인하고 뭐 1대1로 뭐 할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느냐?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초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하기야 김영삼도 그랬어요. 김영삼 집권 초기에 전라도에서조차 지지율 90%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군대 척결하고 그럴 때 소위 그 적폐청산 잘 해왔잖아요. 우리 남쪽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이 어디예요? 국정원, 검찰, 재벌, 언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차례대로 한번 쳐왔어요. 야,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봤구나. 저 사람 대단하다 하는데 또 한 가지 마음에 좀 안 드는 일이 있더라고요.
사드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북쪽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니까 바로 추가 배치 지시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나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하,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듯이 이념 문제가 걸린 것은 반드시 지지 세력이 갈리게 돼 있다. 반반으로 보수와 진보. 적폐청산하는 데는 60%, 70%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미국과 북한이 걸린 문제에는 꽉 반반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을 어느 정도 끝낼 때까지는 남북관계 개선을 미루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국에 좀 비위도 맞춰주면서 그래서 가능한 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나도 추가 배치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해도 너무한다. 미국 바짓가랭이 잡는 거는 좋지만은 이건 너무나 비굴한 거 아니냐. 북한 미사일이 우리를 향하느냐. 미국 독립기념일을 쏘아 올렸고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당한 1910년 국치를 기념해가지고 쏘아 올린 건데 왜 사드를 배치하느냐.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바로 이제 얼마 전부터 다시 또 바뀌더라고요. 중국하고서 이제 3불 약속을 했잖아요. 더 이상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군사 동맹 맺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 아니에요. 이거 다시 또 제대로 돌아가네. 그리고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나라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참 시간표를 오래전부터 짜왔구나. 그렇다면은 두 손 두 발 들고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진보당에 몸 담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이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는 진보든 보수든 우리 성남 주민교회 신도들이건 손님들이건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지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지향할 수 있을까 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이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은 미우나 고우나 우리한테 유일한 군사 동맹입니다.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우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미국을 반대한다고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우리 소위 이제 진보 세력 가운데는 남북이 우리 함께 내세우면서 같이 손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은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 수단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대를 물리치지 않으면 남북관계 진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미국이 우리한테는 유일한 군사동맹이에요. 한편으로 북한은 주적으로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더불어 살아야 할 형제 동포입니다. 미국은 지금은 우리한테 유일한 군사동맹이지만 언젠가는 헤어질지 모를 남이고요. 이러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라 바깥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 패권 경쟁에 우리가 휘말려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지도만 놓고 남북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지만은 미국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수립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과의 정책 그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미중 관계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우리한테 유일한 군사 동맹입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가장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오래전에 바뀌었어요.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안보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만 경제 문제는 중국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분쟁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생생한 사례가 바로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끼어 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제가 이 외래어를 쓰는 거 좋지 않습니다만 샌드위치 신세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그래서 미국이 왜 북한을 저렇게 깡패 국가, 적대 국가로 삼으면서 남북 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느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미국의 중국 정책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 1950년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우리 남한은 미국이 아니었다면 없어졌겠죠. 북한은 중국이 아니었다면 사라졌을 테고요. 그래서 남북한만 싸운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더 크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50년대 후반부터 중국하고 소련이 서서히 갈등을 빚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무력 충돌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미국이 그 틈을 파고든 거예요. 국제 관계에서 우리 개인 간의 관계도 비슷합니다만 적의 적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적, 냉전시대 1940년대부터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약 4, 50년 동안 가장 큰 적은 소련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련에 맞서가지고 중국이 맞짱을 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 초반 가장 큰 적국이었던 중국을 끌어들이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정치학, 국제관계학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식상할 정도예요. 뭐냐 하면 국제관계에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된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영원한 것은 국가 이익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우정도 중요하고 애정도 중요하고 의리도 중요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 좀 보이는데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할 때 뜨거운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못 해봤습니다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득이 될까?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50년대 한국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가장 큰 적이었지만 소련을 견제해 주니까 중국을 바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70년대에 중국이 유엔에 들어가잖아요.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우방 가운데 하나였던 대만이 쫓겨났어요. 미국 도움이었습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소련이 1991년 해체돼 버렸습니다. 미국의 유일하고 가장 큰 적이었던 소련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경쟁자, 적을 찾아놨어야죠.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됐다, 친구가 됐다, 적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웠던 대만 버렸잖아요. 대세관 폐쇄하고. 그러니까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의리니 뭐 과거 약속이니 다 져버린다 이거예요. 중국 잠깐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하자는 의미에서요.
1978년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등소평 또는 덩샤오핑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정말 무섭게 성장합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무려 40년 가까이 연평균 10% 경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가 2, 3년 경제 성장 10%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 봤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그랬고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두환 그렇게 욕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가장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룰 때는 전두환 때입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가 2, 3년 정도 연 10%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데 중국같이 거대한 국가, 우리 인구 몇 배예요? 30배입니다. 14억, 15억 가잖아요. 우리가 5천만이고. 그렇게 거대한 국가가 2, 3년이 아니고 3, 40년 동안 한 해도 그러지 않고 10%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나라들 우리가 이제 G7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귀에 잘 안 들리고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단어가 G20이죠. 우리도 이제 그 일원이 돼가지고 G20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세븐 7개 경제 선진 국가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니들만 그렇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거냐? 좀 세계적으로도 민주화가 돼가지고 20개 국가로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그때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7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1등 미국, 2등 일본, 3등 독일, 4등 영국, 5등 프랑스, 6등 이탈리아, 7등 캐나다. 이 7개 나라가 1970년대부터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이끌어 온 겁니다.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1990년대 캐나다를 잡았어요. 21세기 시작하자마자 이태리를 잡았습니다. 2005년 프랑스, 2006년 영국, 2007년 독일까지 잡았어요. 2010년 일본을 따라 잡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도 들으셨겠지만 G2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이메리카, 차이나와 아메리카를 합성한 거죠. 이 시대가 열렸다. 지금까지가 이제 미국이 이끌어온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중국이 이끌어갈 팍스 시니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다 듣고 계시죠?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일본이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서 핵무기 미사일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고 일본은 갖지 못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중국보다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중국한테 밀리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엄청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중국 위협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2012년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제1의 무역 대국이 됐습니다. 2014년 구매력을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제1 GDP 보유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GDP를 따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세계은행에서 하는 방법을 따지자면은 시장 환율로 아직까지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 중국이 2등 이렇게 됩니다. 일본 3등, 독일 4등 이런 식으로요. 우리 귀에 익숙한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하는 GDP 이거는 이제 구매력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물가 지수가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이 세계 제1등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1등을 해오다가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를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마음씨가 고와서 양보를 하죠.
제가 지금까지 1등 하면서 장학금 내가 독차지 했는데 이제는 목사님도 한번 1등 해보시고 장학금 좀 받으세요. 양보하시면 국가 간의 관계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미국이 사악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그들이 표현한 the only superpower로서 세계 패권을 지키고 있는데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이 위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미국이 아니라 어떠한 나라도 그건 당연한 거죠. 사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급속도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이죠. 그럼 중국의 목표는 뭐겠어요? 더 빨리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1등 국가 미국을 따라잡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경쟁,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구도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참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소위 말해서 고상하게 지정학적으로 안 좋다 이거예요. 세계 1, 2등 국가가 맞부딪히는 곳이니까.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정치학 국제관계에서 아까 영원한 적도 없다, 영원한 운우방도 없다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도 뭐 입법부, 사법부, 뭐 행정부국 견제와 균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들 저 어리실 때 초등학교에 가면 그 놀이 기구가 몇 가지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네 가장 좋았고요. 시소, 미끄럼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시소 타 보셨어요? 네. 시소를 생각하십니다. 균형을 잡는 거죠. 우리 좀 목사님 저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실 것 같아요. 제가 60kg입니다. 근데 대충 보니까 목사님 50대일 것 같아요. 그럼 둘이 시소를 타면 저는 땅에 가라앉습니다. 제가 안정적이 되죠. 우리 목사님은 허공에 뜨니까 불안하죠. 그럼 누구든지 안정을 추구하기 마련이에요. 둘이 시소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장로님을 이제 모셔오겠죠. 장장로님, 내 편 좀 들어줘요. 장로님은 한 60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 합치니까 110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은 땅으로 가라앉죠? 제가 붕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 의원님 계속 저한테 지금 미소를 보내고 계신데, 의원님 저하고 그냥 불륜은 아니더라도 손 잡읍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견제와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세웠죠? 일본을 끌어들인 거예요.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미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을 그때부터 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안보 조약이니 뭐니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니까 중국이 붕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에서 다시 균형을 맞춘다는 게 지금은 미국이 혼자서도 중국을 상대할 수 있었는데 중국이 너무나 떠오르니까 이제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손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어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러시아한테 간 거죠. 과거 러시아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군사 충돌까지 빚었지만은 러시아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빚어졌어요? 그때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이 전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손을 잡으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이러한 이제 국제 정세를 선생님들 앞으로 이제 잘 지켜보시라 이거예요. 그럼 미국하고 일본이 가만히 있어요? 다시 또 이게 시소가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구를 손잡겠어요?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그게 한국이죠. 이것이 바로 고상하게 한미일 공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군사 동맹으로까지 진전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눈치를 채고 뭐 같이 손 잡는 건 좋지만 군사 동맹까지는 안 된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그 정서가 있는데 좀 그렇게 좀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도 가만히 있어요? 어디를 끌어들여요? 북한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제재 반대한다 그러고 하더라도 좀 형식적으로 하고. 그래서 미국의 중국 정책 때문에 우리가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남쪽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북쪽으로는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따지자면은 미국이 급속도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정책 때문에 우리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과 통상 관계를 더욱더 진전시키기가 어렵고 이렇게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됐느냐면요. 우리가 2년 전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을 했죠. 자세한 내용 아직도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 정책 때문에 그러죠. 1965년에 한국하고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어요. 소위 1964년 우리가 6.3 사태라고 하는데요. 하도 이제 대학생들이 심하게 반대하니까 대학에다가 위수령을 내리고 탱크를 막 진주시켰잖아요. 박정희 때. 그걸 6.3 사태라고 하죠. 이명박이 내일 모레 감옥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이 대통령 할 때 그 말하는데 무슨 말을 자주 했냐면은 나도 뭐 해봐서 아는데 기억하세요? 예? 나도 뭐 아르바이트 해봐서 아는데 나도 뭐 회사 다녀봐서 아는데 나도 데모해봐서 아는데 그랬어요. 그 사람 데모했어요. 60년대. 이재호하고 둘이 앞장섰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그거 반대한 그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데모해봐서 아는데 그게. 근데 그때 나왔던 그 구호 가운데 하나가 양키 샷업이었습니다. 양키 입 닥쳐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한국과 일본은 그걸 국교 정상화하는데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이승만 정부 때 아주 거세게 반대를 했고 이제 박정희가 들어서면서 김종필이가 나 이완용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까 이건 진전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친일파들이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미국이 압력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도 문제도 그냥 눈 감아버리고 위안부 문제, 뭐 문화재 반환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쉬쉬해버리고 급속도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1960년대 중반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 2010년대 와가지고 위안부 문제로 다시 미국의 압력으로 손을 잡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다시 이제 되돌리겠다고 하는 거고 이게 다 바로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가장 핵심이 뭐냐? 군사 문제입니다. 2008년에 미국이 재정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예산 통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미국이 전 세계 군사비의 거의 절반을 썼어요. 이제 소련까지 없어지고 군사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는데 아직도 이렇게 막대한 경비를 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10%씩 자동적으로 군사비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다가는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군사용어를 제가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 정책이 지금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하고 해군력을 합친 병력을 싣고 다니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투기 수십 대가 떴다 앉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배입니다. 이러한 배, 우리 남한 한 척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배예요. 중국 저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2010년부터 미국을 제외한 군사 강국들, 러시아다, 영국이다, 프랑스다, 독일이다, 일본이다 이런 나라, 프랑스 이런 나라보다 2배 이상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겨우 하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과거 러시아가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고물배를 하나 들여가지고 고쳐서 지금 하나 띄워놨습니다. 미국은 어떤 줄 아세요? 무려 11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6척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트럼프 정부 들어와가지고 국가 안보 전략을 세웠습니다. 백악관에서. NSS라고 해요. National Security Strategy. 핵심 내용이 뭐냐?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인도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이 4개 나라를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아예 중국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중국의 작전 전략 이름이 지역 거부, 접근 반대입니다. 미국이 접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지리적 조건이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2개 바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양쪽에 끼고 있어요. 중국은 어떤 줄 아세요? 바닷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여긴 대륙 국가로서 땅덩어리 규모는 비슷합니다. 미국이 조금 커요. 그래서 세계 3등입니다.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이 4등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비슷한 규모의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국경을 딱 2개 나라하고만 접하고 있습니다. 위로 캐나다, 아래로 멕시코. 캐나다나 멕시코 군사력 우리보다 훨씬 약합니다. 양쪽에 큰 바다를 끼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쪽에다 10만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있어요. 주일미군, 주한미군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유럽 대서양 쪽으로 10만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나토 군대죠. 그래서 미국을 쳐들어갈 나라가 없어요.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리 막아버리고 유럽 대서양 미리 막아버리죠. 그래서 ICBM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직접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날려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15개 나라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15개 나라가 전부 다 군사 강국이에요. 가장 긴 국경 러시아하고 접하고 있죠. 영원한 우방이 없잖아요. 러시아하고 과거에 군사 충돌까지 빚었고. 그 다음 지금도 중국이 1960년대부터 국경 문제를 다 해결해 왔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데가 딱 하나 있어요.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있습니다. 인도하고 지금 국경 충돌 벌이고 있잖아요. 인도 군사 강국이죠. 또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그러한 인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트남하고 싸웠죠? 베트남도 군사 강국이에요. 베트남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딱 무슨 한 식구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그래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1300km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북한 경제적으로 저렇게 약해도 군사적으로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하고 접하고 있는 육지상의 그 15개 나라 가운데 전부 다 군사 강국들이다. 바닷길이 막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동진아해라고 하죠. 이스트 차이나 씨. 바로 나오면 이제 대만이 가로막고 한반도가 가로막고 일본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맞부딪히는 곳이 바로
중국 말로는 다오이다오, 일본 말로는 센카쿠. 미국이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일본하고 이제 한국 사이의 독도처럼 중국과 일본 사이의 그 센카쿠, 다오이다에서 무력 충돌이 빚어진다면 미국은 일본 편을 들 것이다.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래서 미국, 중국 바닷길이 막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남중국해, 사우스 차이나 씨.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왼쪽에 베트남 있죠. 오른쪽으로 필리핀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쫙 가로막혀 있어요. 중국은 바닷길이 막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중국의 시주석이, 시진핑이 과거에 오바마나 지금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아니냐? 미국하고 중국이 나누어 써도 될 만큼 충분하다. 우리 바닷가를 열어달라 이거죠. 미국은 안 된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웃어버리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모함이 6척이 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공모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무기가 뭐겠어요? 또 이제 군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사일입니다. 둥펑, 우리 이제 한자 표기로 하면 동풍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지대함,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지대함, 땅에서 함정을 향해 쏘는 겁니다. 다탄두, 탄두가 여러 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해안에다 배치해 놓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사일 별명이 있습니다. 항공모함 킬러. 미국의 항공모함을 고철덩어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항공모함을 배치해 놓으니까 저것들이 미사일을 배치해? 그럼 그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드라는 거죠.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드가 북한 견제용이다 해가지고서 아직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을 넘어요. 이런 정보가 안 알려져 있잖아요. 중국이 왜 저렇게 반대를 하겠어요? 자기네 미사일 기지를 훤히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드라는 데는 그 미사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드에 따라오는 레이더가 문제예요. 탐지 거리가 최소한 1000km란 말이에요. 그럼 성주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위로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볼 수가 있게 되고 서해 건너서 중국의 동해안 지역, 미사일 기지가 가장 많은 데 아니에요. 그걸 다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그냥 거기서 그냥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러한 형국이에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 얘기할 필요도 없이. 북한 정책이 이제 바뀌었죠. 이번에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핵무력 완성이 끝났다 그랬어요. 끝난 건 아니죠.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일단 완성은 했다 그랬어요. 어떤 정책을 펴냐?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김정일 시대 북한이 폈던 정책은 선군 정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선자 군사군자예요. 제가 98년 평양에 들어가 가지고 대남 정책 그 총괄하는 사람 만나서 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군 정책 나한테 별로 어감이 좋지 않다. 나는 남쪽에서 군사정권 아래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거 국방력 튼튼히 하자는 거 아니냐. 응? 그건 남쪽에서 있었던 것하고는 다르지요. 뭐가 다르냐. 지금 미국이나 일본, 우리 조선을 압박하면서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남쪽에서도 합류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네의 어려움을 군사적으로 극복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선생님들 잘 아실 텐데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가 1980년대 말부터 나왔습니다. 동독이 1989년에 무너졌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던 동독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북한이 멀쩡하겠느냐? 곧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 나왔죠. 1991년 소련이 해체돼 버렸어요. 소위 공산주의 종주국 아니에요? 그러한 소련이 그냥 허망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북한 곧 무너지겠지 했습니다. 94년에 김일성이 죽습니다. 45년부터 무려 50년 동안 북한을 통치해온 지도자가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저 북한이 이제 멀쩡하겠느냐? 곧 무너질 것이다. 1995년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에서도 아마 식량 지원 운동 벌이셨겠죠. 그래서 머지않아 식량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북한 체제 무너질 것이다 얘기했어요. 97년에 황장엽이 망명을 해버렸어요. 황장엽은 주체 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듬은 사람입니다. 북한은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 사상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그러한 주체 사상을 이론적으로 다듬은 황장엽이 망명해버렸으니까 공산당 선언을 내놓은 칼 마르크스가 망명한 거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곧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별별 사람들이 남쪽으로 건너오잖아요. 지금 탈북자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안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90년대 중반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 학생 둘 와 있는데요. 북한 안 무너진다.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고 무너지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 90년대 그 중반에 제 학생이 교수님 그러다 북한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미국의 중앙정보부, 우리 남한의 국정원 같은 데서 북한 곧 무너진다고 하는데 교수님 뭘 믿고 북한이 안 무너진다고 하세요? 안 무너져 이 사람아. 북한 무너지면 나 교수 그만둬야지 그랬어요. 북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 교수 그만둬야 돼요. 정년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북한 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다니고 그러죠. 근데 아무튼 북쪽에서 성군 정책을 내세운 거는 북한은 원래 당이 이끌어가는 사회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갖는 것은 국가 주석으로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서의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 권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가 주석이 되고 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위에가 있고 그 밑에 국가가 있다. 그래서 북한을 이끌어가는 것도 정부가 아니라 노동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당이 이끌어가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위기시니까 군대가 이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당, 그러니까 노동자들보다는 군인들이 충성심도 강하고 단결력이 더 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당이 이끌어 가더라도 지금 같은 위기 시에는 군인들이 단합해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야 돼. 그게 바로 성군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니네들 이제 성군 정치 펴면서 맨날 핵무기하고 미사일 개발하지 말고 니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선경 정치를 펴라. 우리가 그랬죠. 선경, 경제를 앞세워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대꾸를 했죠. 우리는 병진 노선이다. 선군 플러스 선경. 그래서 한편으로는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 건설에도 힘쓰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기들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핵무기하고 미사일을 갖춰놨으니까 미국이 더 이상 자기네들을 침략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보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군사 문제에 투입할 경비를 갖고 북한 경제를 일으키겠다. 이게 바로 병진 노선입니다. 자기네들은 그 이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까지 북한이 저도 참 믿기 어려운 수치예요. 3.9%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우리는 2%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해마다 한두 번씩 역사상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작년에 북한이 3.9% 경제 성장을 했다? 믿기 어려워요.
제가 지어낸 수치가 아니라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기록을 내놓고 세계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 좀 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병진 노선이 성공하고 있다. 앞으로 이 병진 노선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미국이 2017년 12월에 세웠던 국가안보 전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핵심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북한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병진 노선을 계속 진행하면서 핵무력 완성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제 대량 생산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겠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얼마나 경사로우냐, 우리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작년에 그 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 대회가 5년마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과거 마오쩌둥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덩샤오핑 때까지는 임기가 없었습니다. 1대 지도자 마오쩌둥하고 2대 지도자 덩샤오핑 때는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았어요. 그런데 덩샤오핑이 기여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중국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 개혁개방을 통해서. 두 번째는 중국 국가주석 또는 공산당 총서기가 5년 임기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5년씩 2번을 하게 됐어요. 덩샤오핑이고. 그래서 이제 장쩌민, 후진타오,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박정희를 닮아가려고 그래요. 5년씩 2번 하기로 됐는데 그 규정을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는 15년도 할 수도 있고 20년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시황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시진핑이 작년에 10월 공산당 도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어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1921년까지, 앞으로 4년 남았어요. 21년까지 소강사회, 중국어로는 샤오캉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등, 2등을 다투고 있지만은 그건 이제 속된 말로 쪽수가 많아가지고 전체적 국가 경제력이 큰 거고 1인당 GDP는 지금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1인당 소득이 $10,000 정도는 되게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게끔 그러한 사회를 이루겠다. 그게 2021년입니다. 왜 2021년이냐? 올해가 여기 주민교회 45주년이라고 하는데 2021년이면 중국 공산당이 생긴 100주년입니다. 아주 뜻깊은 해지요. 역사 한 또막 공부하세요.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 탄생한 게 어디죠? 소련이잖아요. 러시아.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4년 뒤에 중국의 공산당이 들어섭니다. 1921년에 마오쩌둥을 포함해 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당을 만들어요. 그 당이 장개석, 장제스의 국민당을 상대로 해가 싸워가지고 물리친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한 거죠. 제가 또 공산당도 찬양하면 또 이제 침공이 돼버릴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 부패하고 무능했던 장개석,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걸 대만으로 쫓아내고 거대한 중국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50명으로 시작한 공산당이 28년 만에 중국 대륙을 차지했다는 거.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너무 지금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로부터 4년 뒤에 우리 조선에 공산당이 생깁니다. 우리는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몰고 왔다 이러니까 엄청난 역사 왜곡이죠. 1925년에 평양이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익산이 아니고 서울, 그 당시 경성에 공산당이 들어섭니다. 일제하에서.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거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국이 그래도 배고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강사회를 이루겠다. 이게 1차 목표예요. 2차 목표 2050년
정확하게 말하면 2049년까지 중국이 세계 제1등 국가가 되겠다 그랬어요. 대동사회. 왜 2049년인 줄 아세요? 2021년은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지 100년입니다. 그 중국 공산당이 장제스의 국민당을 물리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게 1949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세워진 지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중국몽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몽, 중국의 꿈. 그걸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들? 저 새끼들이 2049년까지 1등이 되겠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2049년, 2050년까지 앞으로 약 3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를 뽑고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시겠죠. 지금 남북관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남북 사이에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전쟁을 끝내는 거 아니에요. 한국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됐다고 하는데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것은 휴전협정, 정전협정이지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 전쟁을 쉬는 겁니다. 정전, 전쟁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3년간 싸우고 65년 동안 쉬고 있거나 멈추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해 보셨어요?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3분 공부하고 1시간 쉬셨어요? 직장에서 근무하시면서 3시간 근무하고 60시간 휴가 얻으셨어요?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응? 왜 우리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호전적이라고 하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평화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전쟁 끝내자 그래요. 종전협정 맺고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불가침 조약 맺고 평화협정 맺고 미국하고 수교하고 정상으로 나아가자 이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미국하고 당분간 정전협정을 고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분간. 그 당분간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됐어요. 언제까지예요? 영원할지 모릅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빚어질까요? 호전적이라고 하는 북한은 빨리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고 하고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미국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전협정을 고수해야 된다고 하냐 이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정답 내놓겠습니다. 주한미군 때문입니다. 저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감옥에 끌려갑니다.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저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 가서 수십 번 했어요. 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책 한 권씩 사보세요. 이재봉의 법정 증언. 우리 이제 목사님 좀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께 한 권 바쳤습니다. 제가 장사꾼이에요. 목사님께 한 권 드림으로써 주민교회 성도들이 다 사보실 수 있도록. 지독하게 장사 잘하죠. 제가 상고 출신입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막말로 말해서 판검사하고 변호사들 상대로 강연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법전만 열심히 팠지 북한 문제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위 전문가 증언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속성이 뭐냐? 왜 지금 훈련을 하는 거냐? 그런 걸 가서 이제 증언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 내용 가운데 바로 그거 있어요. 주한미군 때문에 안 된다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요. 냉전 시대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 맞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목사님 시계 보시는데 제가 5분만. 근데 우리 장로님 이 순서를 좀 잘못 짜신 것 같아요.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으셨어요. 저 익산에서 왔는데요. 제 바로 앞에 아름다운 그 선율, 그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제 바로 뒤에는 식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한국만큼 성가대와 점심 사이에 저를 끼워넣겠어요. 정말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 대신 점심 한 10분 정도 늦게 드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더라? 주한미군 53년 8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서로 간에 방위를 해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다시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막아준다는 거. 참 고마운 존재였죠. 근데 지금 이제 달라져 버렸어요. 91년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소련이 해체되면서 주한미군의 공식적인 지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저 함부로 이런 얘기 못해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공부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문서 보면 공개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한미군은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유지가 돼야 된다. 만약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남침을 막는 데 있다면 왜 남북이 통일된 뒤에도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한미군의 역할이 좀 바뀌었습니다. 성격이. 신속 기동군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1990년대부터 미군의 성격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북박의 육군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동이 빠른 기동군, 스트라이커 부대다 해가지고 해군, 공군 중심으로 지금 전력이 개편되고 있잖아요. 평택이 여기서 가깝죠. 주한미군의 평택으로 이사를 왔습니까? 만약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라면 왜 평택으로 이사를 와요? 북한이 서해로 침략을 해옵니까? 의정부, 동두천, 철원을 더 강화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평택으로 이사를 오고 제주의 군항을 만든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한국 전쟁을 끝내버리고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이 계속 여기 남아있을 법적인 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떠나게 되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가장 튼튼한 군사력이 어디예요? 주한미군, 주일미군 아니에요. 중국에서 가장 가까이. 그것도 주일미군보다 더 가까이 있는 곳이 한국 아닙니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주한미군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한미군이고 주한미군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지금 미국 21세기 가장 큰 목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유지되고 강화돼야 돼요.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을 깡패로 계속 남겨놔야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부추겨요.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 진전시키기가 어렵고 평화협정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본질을 꿰뚫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당장 주한미군 철수하면 당장 주민교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 감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정치인들은. 저는 이제 학자니까 주한미군 오늘 당장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들 그러지 못하죠. 아무리 속 시원하게 바라는 이재명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제가 좀 현실적으로 아무리 학자라고 하지만 운동가라고 하지만 제가 제안을 하는 게 있어요. 주한미군 여기 남아있어라. 당분간. 니네들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철수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 우리 남한에서도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남아있어라. 그 대신 북한 핵무기 가지고 있어야지. 저 사람들은 주한미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침략 위협 때문에 핵무기 개발했는데 핵무기 좀 당장 없앨 수 있어요? 이런 시간 또 이거 지연되는데 1, 2분 더요. 우리가 역지사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뭐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나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땅에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 러시아 군대나 중국 군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어요. 핵우산이 뭐죠?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로 공격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신 미국이 우리 대신 핵무기로 보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공격용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방어용 핵무기는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핵우산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하고 미국 1년에 수십 차례 군사훈련을 벌입니다. 그 군사훈련에는 김정은이 목을 따겠다는 참수작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1년에 단 한 차례도 러시아 군대나 중국 군대 끌어들여가지고 합동군사훈련 벌이지 않습니다. 우리 남한의 군사비 북한 군사비 10배 넘습니다. 미국의 군사비 북한 100배 넘습니다. 우리 땅에는 핵무기 나갔어요. 1958년부터 미국 핵무기 들어와가지고 91년 나갔습니다. 소련이 망하니까. 우리 육지에는 핵무기가 없지만 바다에는 핵무기 많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잔뜩 실은 미국 잠수함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동해든 서해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없앨 수 있는 방안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마음 놓고 폐기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한미군 가지고 있고 1년에 몇 차례씩 군사훈련하고 있고 미국 핵 잠수함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핵우산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니네들 핵무기 없애.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니들 지금까지 핵무기 만들어 왔는데 애썼다. 그냥 가지고 있어. 그 대신 더 이상 개발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핵무기하고 미사일 개발 중단. 주한미군 여기 있대 그 대신 훈련하지 마. 북한을 겨냥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양쪽 다 이제 중단이고 중국 얘기하는 쌍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미국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한도 눈치를 보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일단 전쟁부터 끝내자. 한국 전쟁부터 완전히 끝낼 수는 있지 않느냐. 주한미군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핵무기 가진 상태에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좀 가까이 지내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5년이고 10년이고 한번 지내보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평화가 정착이 되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야 주한미군 이제 니들 좀 이제 나가. 그리고 북한 핵무기 니들 완전히 이제 없애버려 이거. 그리고 이제 남북 사이 이제 군사력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고 그러면은 완전한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얘기하는 평화 통일 2단계, 3단계입니다.